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보다 저임금 계층 비율과 산업재해 사망률이 높고 장시간 근로하는 등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동인권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얘기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택배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과로사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노동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기가 어렵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네네.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산업재해라고 하면 이제 업무상 재해인데요. 업무상 재해 관련돼서는 이제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질병으로 인한 재해가 있습니다. 근데 과로사는 이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는 상태인 질병에 의한 재해가 됩니다. 질병 재해의 경우에는 이제 내부적인 요인 자체가 업무 과중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발생된 것인지 건강 문제라든지 그렇습니다. 이게 유전적 요인이 혹시 있었나 뭐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요. 사안 자체가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로 인해서 발생된 재해보다는 인정하기가 까다로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내용 말해서 또 재해에 대해서 질병 재해의 경우에는 특정 질병만, 특정 질환만 재해로 인정해주는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심혈관계 질환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제 쿠팡 그 과로사 근로자분에 대해서는 국가수 그 검사 결과를 보니까 소견 자체가 이제 뇌심혈관계 질환인 이 급성 심근경색 이 문제로 지금 나와서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통과가 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 중에 해당되는 지표가 딱 정해져 있나 보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재해 질환 자체는 뭐 암 같은 여러 가지 만성 질환까지 인정을 다 하기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의학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동 시간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노동 시간이었냐 아니냐부터 그렇습니다. 어디까지가 노동 시간을 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재택근무 때문에 시간 산정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요?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상시 근로 상태이고 회사에서 그 근로 시간 자체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회사 근무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상시 근로 수준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김 대리 부르면 어쩌고저쩌고 해서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든 것이 연결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재택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형태가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했는지 업무량 자체가 과중한지 이런 것들이 전혀 평가 지표로 고려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상시 근로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사무직들은 뭐 이를테면 9 to 6가 딱 정해져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노동 시간에 놓여진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참 애매하게 굉장히 애매할 뿐더러 그게 기록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업무 양 자체만 갖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시간 자체를 초과 근로했는지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형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사자가 과로사로 이제 사망을 했을 때 문제는 이걸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유가족의 몫이에요. 그 기록이 없다 하면 더 힘들 테고요. 그렇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그래서 난 못하겠어라고 포기하는 가족들도 있다고요. 유족들이 굉장히 그걸 고통스러워합니다. 실제로 그 출퇴근 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한 객관적인 기록이 됐는데 해당 기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요. 아예 없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사안들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 유족들 입장에서 보면 가족이 바빠서 초과 근로하고 과로하고 하는 상태였으니까 대화도 별로 하기 어렵겠죠. SNS도 별로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결국은 해당되는 증명 입증 책임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곤란을 겪다가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이라는 것이 사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언제 SNS에서 내가 일했다는 걸 남기고 그렇게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새 이제 위치 추적 관련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설치하면 좋다라는 것들도 좀 혹시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설치해 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군요. 이건 좀 참고로 알아두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 자료가 하나 있어요. 노동건강연대가 집계한 올해 5월 이후 넉 달 만에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 다시 80명을 넘었습니다. 한 건설회사에서는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동안 그 대표가 검찰의 송치조차 되지 않아서 이게 기소가 됐다는 게 아니라 송치도 안 됐다는 얘기, 경찰 조사도 끝났다는 얘기인데 이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보죠. 사각지대라고 봐야 될런지 어떻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이제 시행이 된 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5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1억 원 이상의 건설 현장 전체에 적용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법 규정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형식적인 요건을 주로 판단하는 형태로 보건 안전 체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사실 그 현장에 적응될 수 있는 실용적이고 네. 효과적인 안전 보건 체계가 도입이 돼야 되는데 형식적이고 요건만 갖춘 형태로 면피하려는 형태로 일이 또 진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산재 사망 사고가 줄지 않고 예. 그대로 유지되는 또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법은 시행되고 있는데 사건이 생길 때마다 네. 오히려 늘고 있는 이런 착시 현상마저 주는 것 같아요. 네, 규제라는 것이 잘못 작동되게 되면 예. 면책을 주는 문제가 될 수도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더 정교하고 더 정확하게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그런 개정도 좀 필요한 것 지금 같습니다. 중대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그렇습니다.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 중대재해법 적용이 되면은 네네. 그렇다면 이 노동인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방금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봤지만 네. 그럼에도 더 나을 것인가라는 확신이 들진 않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확신이 저도 확신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예. 돈이 부족하다 보면 전문 관리 인력을 두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아무래도요. 자, 그러다 보면 사업주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안전보건 체계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적은 돈으로 안전한 사업 현장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예. 더 노력해야 되고 전문성과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자, 그와 같은 점에서 지향점은 나왔지만 수단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향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사회적 함의는 이미 그렇습니다. 다 갖춰진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도 만들어졌는데 네. 이 법이 생긴 이후에도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네. 그리고 또 기소되어서 지금 재판 중인 사건들이 있긴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명확하게 우리 노동시장을 바꾸고 있다는 인상을 들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변호사로서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지. 예, 변호사로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네. 노무사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실용적인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출을 해주고 각 사업장에 필요한 형태의 실질적인 아이디어나 법률적인 안전보건 체계를 예.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자문이나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 법이라는 것이 시행착오, 그러니까 개정안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가면서 그렇습니다. 좀 해결을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계속적인 교육과 홍보와 그리고 지속적인 홍보. 아이디어와 예, 예. 현장에 필요한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안전보건에 대한 실행이 필요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노동개혁의 시작, 근로시간 개편안이 또 아주 네. 중요한 문제인데 네. 좀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69시간 논란 이후에 네네. 시행된 이 근로시간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국민 6천 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제 다음 달 나오는데 이것도 뭐 계속 좀 밀리고 있습니다. 네네.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해서 우려점들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일단 보면 될까요? 네, 69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게끔 유연 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제 노동부에서 고시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이 만성 근로가 60시간 그리고 예. 64시간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실 그걸 이미 초과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충격 자체가 개인의 삶 자체에 크게 올 수가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과로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밖에 네네.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최근에는 가정 내부의 여러 가지 자녀를 돌보는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과 관련된 균형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자, 그와 같은 점에서 현재와 같은 유연 근로 이것을 사회가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근로시간 개편안도 그렇고요. 현 네. 정부의 기조를 봤을 때 그리고 저희가 앞에 얘기했던 중대재해법에 대한 실효성을 얘기할 때도 물론 우리가 기업 입장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되겠죠. 함께 이제 서로 앞으로 건설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 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노동 인권의 현실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어떤 느낌이 좀 드십니까? 지금 시점에서 판단을 해본다면. 네, 오히려 노동 인권 관련돼서는 보호받아야 될 분들은 보호를 못 받고 보호가 좀 덜 필요한 분들이 더 강하게 보호받고 있는 이런 측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문제고요.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더 선진적이다, 더 선진적인 노사 문화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상태가 도래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점에 있어서 국가 전체적인 것들을 고민하면서도 또 기업을 고민하면서도 앞으로 좀 미래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